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 거리두기 강화로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그리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9시까지로 제한이 됐죠. 자, 연말 대목이 사라진 이 장사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형편 어떨까 싶습니다. 또 현재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연말에 걱정이 큽니다. 자, 그런데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은 가족의 허위, 비위 논란과 해명, 사과, 그리고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는 공방이 한창입니다. 자, 뭔가 중요한 것을 소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삶, 국민생활, 바로 민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지혜, 그리고 돌파력 있는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청나라 때 태어난 135세 할머니가 비공인 최장수 기록으로 세상을 떠나서 화제라고 하죠. 자, 무려 3세기를 거치는 삶이었는데 현대의 삶을 어떻게 보면서 눈을 감았을지 그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와 연결을 해보겠고요.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그리고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그래서 요즘 뉴스가 굵직굵직하잖아요. 입이 큰 두 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대표 그 귀여운 마스크는 뭐예요?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역시 센스쟁이. 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돋보이는 입을 가렸습니다. 자, 지금 뭐 연일, 아까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해명, 사과, 주말에도 쏟아졌습니다. 네. 자, 먼저 야당 보죠.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또 이 김건희 씨의 뉴욕대 허위 학력이 공방 중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한 내용인데요. 네.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 또 2013년 안양대 여기 이제 초빙 교수 지원 이력서에 기재한 뉴욕대 경력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그 지원서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뉴욕의 스턴스쿨 연수과정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안양대 교수 지원서에 보면 그게 학력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원여대 지원서에 보면 연수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네. 그 내용이에요. 뉴욕 대학교 연수 내용인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허위다. 이게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뉴욕대 확인해 봤더니 이 연수 과정이 자체가 없더라. 뉴욕대에는. 그러니까 이게 허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아니 김건희 씨는 실제 연수에 참여해서 수료증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건지 봤더니 서울대 주예리 과정 2기 과정을 다녔는데 네. 그 과정 중에 뉴욕대 이 스턴스쿨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가 포함돼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원서에 넣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뉴욕대 간 적도 없고 허위다라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수료증 받았고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제기했다.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 쪽에서는 뉴욕대 연수라는 기입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분명히 받았다. 자, 서울대 GLA 과정이 이제 한 학기 과정이에요, 보니까. 네, 5월에서 그렇습니다. 12월. 네. 이게 보통 이제 뭐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건가 보죠? 네, 이 GL이라고 글로벌 리더 어소시에이션 이 글로벌 과정이에요. 리더 어소시에이션 약자군요. 그래서 뭐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 중에 뉴욕대 이 일정이 있었다는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연수라는 게 짧은 기간 뭐 일주일, 뭐 2주일 뭐 이렇게 되는 한두 기간 주. 동안 네. 가서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학력 사항에 들어갈 그런 경력이 연수냐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G1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제 이런 과정들은 해외 연수해서 여행이든 뭐 이 해외 유수 대학을 방문하는 거든 보통 일정들이 짜여져 있긴 해요.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력서 영끌한 거죠, 영끌. 영끌. 예, 뭐 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적어서 옛날에 한 20대 때 저도 저랬던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뭐라도 한 줄 뭐 쓸 게 없잖아요. 네네. 뭐 어디 원서낼 때. 학력을 그러니까 부풀렸습니까? 아니 부풀린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요. 네. 이를테면은 뭐 어디 단기 무슨 어디 1주, 2주 갔다 온 것도 다 적긴 해요. 맞아요, 다만 맞아요. 이제 문제는 이거를 학력으로 썼다라는 한 번은 학력으로 한 번은 경력으로 썼다라는 한 번은 거고. 연수 경력으로. 예. 한 번은 학력란에 썼어요. 왜냐하면 경력란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게 명백하게 이제 그 서울대에 있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일주일 갔다 온 거면은 그냥 서울대 것만 써야죠. 이것까지 포함된 적는 거니까? 거는 그럼 자세하게 이거를 그냥 적던지. 국민의힘의 이 해명도 논점이 다 어긋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거는 찾아보니 이런 코스 없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기재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은 MBA에만 있는데 MBA는 2년짜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건데 갑자기 뭐 MBA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그 야당에서 얘기를 하면 이건 논점이 네네.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중앙일보 네네네. 사진 당시에 보면은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옆에 있고 네네. 이제 같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오케이 인정하는데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그게 네. 그러니까 학력이 될 수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쟁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데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죠. 네. 어쨌든 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자, 2부 우리 10분 인터뷰에 이제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 예정이니까 여기에 네. 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대 연수 공방. 야, 전 놀랐어요. 김준일 대표님 젊을 때는 영끌해서 썼단 말이죠. 모두가 영끌하지 않습니까? 전 안 썼는데. 확인해봐야겠네요. 저 이제 스탠포드 연수 쓸 거예요. 일주일 갔다 왔는데 써야지. 자, 이 앞으로 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국민의 이 눈높이가 중요해 보이는 대목이고요. 또 이 미술 교생 실습 이력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다. 지금 이력서 한 줄 한 줄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광남중학교 여기서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를 이력서에 쓴 일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썼는데 아니 이 서울시 교육청이 확인해 봤더니 근무했던 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위 이력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번에 국민의힘이 나온 게 뭐냐면 아니 봤더니 김건희 씨가 이 강남중 미술교과 실습을 했다. 네. 교생 실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숙명여대에서 그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아니 허위 경력이 아니다. 허위 경력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봐라. 교생 실습한 그 내용도 숙명여대에 남아있고 교생 실습한 게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김준일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논점이 좀 빗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강남중에서 근무했다라고 했지만 근무를 한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교생한 걸 근무로 볼 수 있냐 없느냐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생 실습한 것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하나의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 중학교에 간 건데 그렇죠. 그걸 근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네네. 여기에 대한 또 공방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무는 네. 상식적으로 근무는 네네. 고용관계가 돼가지고 내가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교생 실습을 가서 돈 받습니까? 학교에 돈 내고 가서 실습하는 거잖아요. 누가 학비 이거를 내고 학생의 신분으로 학생의 신분으로 가서 가는 거면 거니까. 이거는 네. 근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거는 대한민국의 상식이에요. 네. 광남중학교. 네. 하지만 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다 교생 선생님이죠. 선생님이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특히 젊은 선생님이다 보니까
제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교생 선생님이 참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고등학생한테나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대학의 직업을 그럼 이력서 이렇게 쓰면 안 돼. 학생의 관점에서 근무가 맞다. 뭐 그런 학생의 관점에서 그래요. 네, 실습과 근무 지금 이 차이 때문에 논란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삼성 갤러리 관련해서도 네네.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삼성 플라자 갤러리에서 정말로 전시한 게 맞다라고 사진과 뭐 팸플렛 자료집이 나왔던데요. 네, 이런 걸 계속 네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부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봐라 전시했지 않냐라고 하고 네. 있는데 이것도 좀 논점을 벗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삼성 미술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리움 미술관. 지금은 리움이죠. 지금 리움이지만 그 당시에 리움이 없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삼성에서 만든 삼성의 미술관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건희 씨가 인정한 바로는 삼성 플라자 갤러리에서 했다. 분당에 있는 삼성 플라자 내부의 갤러리에서 그렇습니다. 전시했던 했다. 것이다. 근데 뭐 일부 언론에서 아니 거기서도 전시한 바가 없다라고 보도하니까 네. 전시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 작품 전시를 준비하는 사진과 팸플렛과 이걸 계속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봐라 전시한 거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 공방을 하기 전에 삼성 미술관 여기에 대해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한 이게 좀 핵심으로 보여지는데 좀 다른 초점을 맞춰서 공방 벌이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윤석열 후보는 또 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제 국민 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마친 뒤에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전하긴 했는데 네. 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가짜가 많다. 잘 판단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이제 여당으로 한번 가보죠. 이 지난주에 튀어나온 이재명 아들 이 도박 의혹. 이건 뭐 수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밝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매매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박 네. 기자님, 요건 좀 진위가 뭐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사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다. 성매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도된 내용을 좀 보면 이 이재명 후보 장남이 2019년 10월에 유흥 다녀왔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씨가 뭐 술 먹고 뭐 위닝한 돈으로 뭐 위닝한 6바이인. 돈이라는 건 도박에서 이긴 돈으로. 예, 그렇습니다. 6바이인 어치 유흥하고 왔다. 뭐 친구도 사줬다 이런 거 도박 참가비를 바이인으로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너희들도 위닝해서 뭐 여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좀 네네. 들어가 있다는 걸 네. 언론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다른 글 내용을 감안하면 유흥비로 6바이는 뭐 12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해석이 된다. 네. 이런 해석도 언론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은 있고. 이렇게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네.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게 아들은 아니라고 한다. 이게 네. 부모로서 아들 말을 믿어야 하지 않나. 진위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게 이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아들에게 이 5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이게 지금 도박 자금으로 쓰인 것 같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까? 네, 왜 그러냐면 아니 이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17일 밝힌 거는 1,000만 원을 잃고 은행 빚이 있는 곳을 안다라고 밝혔지 않냐. 도박 총액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아들이 예금을 두고 굳이 왜 은행 빚을 지고 살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금 흐르고 추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직업이 없던 아들이 빚을 어떻게 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파 찬스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장남 예금이 2년 만에 5천만 원 이상 증가한 것이 합법적 증여라고 밝혔는데 이 증여가 도박 자금에 쓰였을 거라는 의혹 제기는 자연스럽다. 네. 도박에 빠진 것을 정말 언제 알았는지 얼마를 언제 증여했는지 더 소상히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재명 후보 쪽은 이 아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증여를 한 것이고 네. 합법적으로 증여했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 네, 어제도 뭐 네. 관보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보에 나와 있지 않느냐. 네. 김 대표님 이 의혹 제기와 그럼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이를테면은 서로 공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혹은 있는 거는 네네. 맞고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문서가 있으니까 이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 결론이 날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뭐 도박 자금 뭐 이거는 일단은 관보에 나와 있어요. 아마 2019년에는 80 몇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20년에 5천만 원으로 그 첫째 아들의 재산이 아들의 재산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증여를 이제 세금 또 과세하지 않죠.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거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지금 9살이니까 그때 뭐 26, 7 정도 됐을 텐데 네. 이거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이거를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도박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다 책임지겠다. 네.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으니까 뭐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박 문제는 일단은 불법성, 상습성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 도박의 핵심은 처벌하려면 그 도박의 액수를 이제 추정해야 되잖아요. 이건 경찰이 하지 않을까 싶고 성매매도 지금 명백한 불법이니까 만약에 이 업소가 특정이 되면 대부분 연예인들 이 사건 터질 때 CCTV로 그냥 확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진위 확인이 또 수사에서 될 것 같은데 수사 대상 여부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생산적인 공방 사실인지 아닌지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기만 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서로 양쪽에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네. 해명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양당에서 공이 이제 음모론 기획설이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수정 선대위원장이 이를테면은 그 대장동을 덮기 위해서 김건희 연루설을 퍼뜨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라디오에 나와서 성일종 의원도 그 언론하고 야당하고 그러니까 여당하고 짜고 한 거 아니냐. 문건이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나오냐. 그러니까 언론이 네네. 제기한 다음에 그리고 여당에서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를테면은 이재명 아들 도박 연루 이 보도에 대해서 이거 국민의힘이 기획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뭐 열린공간 TV에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게 확인이 되지 않은 일단 음모론이면은 유권자들 특히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어떤 해명들 하지 마라라고 아예 이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그게 이제 좀 보도가 됐죠. 자, 권인숙 민주당 선대위 성평등 자문당 공보단장인데 자, 라디오 인터뷰 발언에서 이 후보의 아들 문제 관련해서 평범하다? 이런 표현이 네. 문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문제가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김남국 의원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의혹 제기 뭔가 기획설. 공작이 된 거 아니냐. 요거는 고발이 됐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강원 선대위 공보단장이 당내 의원들에게 어제 이제 그저께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작설은 우리 당 의원님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네.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자, 이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배우자 리스크, 이재명 후보 아들 리스크, 지금 가족 리스크인데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삼지대 후보들은 뭐 맹공을 펴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이제 본인의 비리의혹도 모자라서 가족들까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네. 대장동대 고발사주, 또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 대 채용 불공정. 이걸로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이 국회에서 대선 시국에 대한 긴급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긴급 제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그냥 의혹 제기 아니고 말고식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제대로 검증하자. 그래서 중앙선관위 아래 초당적인 후보 검증 기구를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좀 긍정적인 반응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검증 기구가 설치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설치하려면
더 전에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도 검증위를 따로 만들자라는 제안이 나왔는데 네. 경기 중에 지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약 두 달 반 남았습니다. 이게 네. 될까?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네. 어제 새로운 물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네, 초대 당대표로 취임을 했는데 어제 수락연설에서 수신도 재가도 없이 치국을 논하고 있지 않냐. 네네. 닥치고 정권 교체 또 무조건 정권 연장 이걸 내세우는 거대 양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대통령과 각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상당히 좀 엄중한 질문인데 네. 제3지대 후보들의 이 어떤 입장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네. 과연 대선 지지율과 결과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영향을 줄지에 네. 대해서는 또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2시 40분 넘기고 41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은 다소 줄어들 시간대인데 돌발 소식이 여기저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광암터널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차단하고 수습을 하고 있고 이 여파로 서안암부터 한암분기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은 월곶 분기점 부근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갓길에서 사고도 처리 중이라 여파가 더해져 있습니다.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청주 방향은 문의 2차로와 갓길에 걸쳐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장을 받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천안분기점 3차로에 고장난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데요. 여파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이후 서울시 구간인 양재에서 반포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여느 때 대선보다 혼탁하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게 가족 리스크 얘기에 뭐 여야 뭐든 서로 공방이 매몰돼 있고 우리도 그걸 전하다 보니까 어수선한데 이제 조금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요.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는데 여기서 당정협의회의 또 의견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네. 결론은 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가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네네. 이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네.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계속 세금이 올라간다.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이걸 또 이재명 후보가 지적을 하면서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정은 우선 올해 기준으로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경우에는 부담이 어쨌든 올해보다는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네. 하면서 그걸 좀 적용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또 1세대 1주택 고령자 종부세 한시납부 유예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시가 전면 재검토 요청을 좀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조금씩 검토하는 과정인데 우선은 이제 여론에다가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좀 던져주면서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그런 효과 좀 보여주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 안팎으로는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속 뒤집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것도 뭐 비판을 좀 피해가면서 좀 절충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일전에 양도세 보유, 중과 보유를 중과세 부과를 네. 유예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좀 반대 그렇습니다. 입장을 또 피력했기 때문에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값은 폭등했는데 네.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이 다 이제 끌어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번 정부에서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이 90%까지 높인다. 시가의 90%까지로. 네, 그러면은 뭐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로드맵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유지한다. 오늘 당정의 결론입니다. 대신에 이게 참 복잡한 게 시가가 있고 시세 그리고 그 아래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이거 1년에 한 번 정하는 거죠.
시세는 이제 출렁출렁하니까. 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어서 과세는 또 공정시장 가액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는 공시지가의 공정시장 가액이 60%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60%. 그러니까 0.6을 곱하는 거죠. 음. 공시지가의 0.6을 곱하고 거기에 세율이 있으니까 그거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괴리가 많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중론이었어요. 시세와 현실가하고 너무 낮다. 물론 시가가 맨날 출렁이니까 어떨 때는 1년에도 막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계속 그거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 건 네네. 맞는데 20억 아파트가 만약에 실거래가가 20억이면은 네. 공시지가는 11억, 네네. 12억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도 종부세 부과 기준이 예. 공시지가로 그렇죠. 얼마 하면 시세는 뭐 16억이다, 20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괴리가 나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이게 특히 그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거 훨씬 낫습니다. 아, 예, 빌딩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법인용 뭐 이런 거 상가 같은 경우. 예, 막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현실 거래 기준에 맞게 하되 네. 다른 부분을 조정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현실 그 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세율이 높으면은 세율을 조정하고 아니면 조정한다든가. 공정시장 가액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조정한다든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워낙 지금대로라면은 내년에 공시지가 20% 오르거든요. 네.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로 이제 보유세 같은 거 다 내고 국민연금 다 뭐 건강보험 다 이걸로 내니까 네. 지역가입자는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자, 지금 연말에는 또 거래가 절벽인데 부동산 가격 이제 상향이 멈췄다, 뭐 다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내년 이사철 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이라. 연말에 뭔가 안정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켜봐야 할 또 얘기죠. 자, 오늘 제가 가장 좀 충격받은 거 박 기자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이분이 그분인가 했는데 지금 맞습니다.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신지혜 네. 이분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오고 상당히 좀 진보적인 정치인이에요. 청년 정치인.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요? 네. 이 대선 후보 선대위와는 별도 조직이죠. 새시대 준비위원회. 여기에 이제 녹색당 출신 김한길 위원장. 네, 청년 정치인 신재 씨가 합류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신재 씨랑 이준석 대표가 토론 프로에서 나와서 저도 봤어요.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 모습이 열띤 토론이 거의 싸우지 않았어요. 뜨거웠던 그런 네. 기억이 있는데 국민의힘 쪽으로 갔고 뭐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올해도 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요. 최근까지 제3의 후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 이렇게 밝혔던 점에서 좀 다소 의외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보면 녹색 상하이를 입고 나와서 윤석열 후보한테 빨간 목도리를 받았고 김한길 위원장은 어떤 꽃다발을 받았는데 신 씨의 말 들어보면 여러 고민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가 여성폭력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약속해서 함께하기로 했다. 이렇게 자신의 합류 의의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 안에 있으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정당 내부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토론하고 결론이 도출돼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김한길 위원장이 신재 씨가 윤석열 후보보다 정치 선배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웃음을 보이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신재 씨가 90년생 신재 씨. 네. 정치는 선배다. 자, 사실 뭐 초록색 포스터가 저는 눈에 선해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 신지혜 씨의 페미니즘을 이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럼 새시대 준비위에 합류했다는 건 아직 입당 여부는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정확히 얘기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선대위랑 별도 조직이고 네. 당 이제 바깥에 있는 새시대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아주 적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김 대표님. 예.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금태섭 전 의원도 입당을 안 했어요. 선대위 안에 있는데도. 선대위에 있는데 입당은 안 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입당 여부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신재 의원이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면서 그따위 정치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어요. 항상 얘기를 세게 해서. 그리고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어요. 네네, 또 4.7 나왔어요. 재보선. 예,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요? 군소 후보들 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주 국힘 모두 적폐 이제는 과거 대 미래 이렇게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적폐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갑자기 거기 국민의힘에 들어가셔서 물론 이제 저는 뭐 이게 좀 넓게 봅니다.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없었고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있고. 그런 차이인가요? 그러면 더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진보 인사가 보수 정당에 들어가고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에 들어가는 게 그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좀 다양성을 주는 데는 네. 뭐 일조한다고 봐요. 네네. 다만 이제 이게 여기에서 쓰임이라는 게 안티페미 색깔을 국민의힘의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안티페미 색깔을 좀 빼려는 건데 본인이 이용만 당하는 건 아닌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적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네네.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요. 예, 그럼 잘 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젠더 토론회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 모두 나오는 거지. 이준석, 신재 다 나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찬반으로 같이. 오세훈 시장 체제인데 현재는 자 궁금합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 예. 반응이 궁금한 게 이수정 선대위원장 합류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는 얘기를 남겼는데 네. 신지혜 이씨 입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한길 위원장이 이 사안 때문에 주말에 문의를 해왔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자신은 새 시대 위에서 하는 일은 김한길 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다만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제지하고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네네. 선을 긋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이 윤석열 후보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괜히 향후 이제 젠더 갈등이 당내 갈등으로 네네네. 옮겨 붙는 그런 도화선이 될지. 그래요.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양성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인지 네. 당 밖에 있던 전선을 당 안으로 끌어들인 그러니까요. 것인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건 앞으로 지켜보고 저희는 저 궁금해요. 신지혜 영입 네. 이거 한번 인터뷰 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드릴게요. 어떤 입장으로 들어가셨는지 호랑이를 잡으러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인지 또 활동에 대한 본인의 계획이 있겠죠.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참 안타까운 건 이제 전 세계 코로나 비상이고요. 유럽 국가들은 하나하나 지금 락다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쇄로 들어가고. 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는 하루에 100만 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미크론도 상당히 감염력 때문에 위험하다. 치명률에 대한 영향은 아직 연구 검토 중이지만 이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청취자 3253님 다 디저트송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신청합니다. 흥겨운 노래죠. 자, 여야 대통령 후보들 터져나오는 의혹들도 대처도 실망스럽습니다. 심각해요. 이거 재개발하지 않는 뜻인가요? 자, 사랑의 재개발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다 가로퍼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금싸라기 같은 내 맘을 내 맘에 전철역을 내려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여행 간다더니 신났네.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짐 싸는 것도 재밌어. 그런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체크했어? 그럼 항공보안 365 앱으로 헷갈리는 반입 기준 미리 다 확인했지. 해외여행 갈 때 액체류는 위탁 수화물로 보내기. 라이터랑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으니까
1인당 객실 휴대반입 가능 개수를 꼭 확인해야 해. 어디서? 항공보안 365 검색해봐.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위한 이 캠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차 직장인 서정익입니다. 저의 아침은 팀원들과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제안에 팀원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인데요. 처음엔 세척이 귀찮다며 투덜대던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가 줄인 플라스틱 컵이 무려 1000개나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커피값도 할인되니까 지갑에게도 지구에게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주로 가을에 많이 먹는 과일 배는 수분 함량이 90%나 되는 알칼리성 과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몸이 산성화되기 쉬워서 알칼리성 식품인 배를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배는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기관지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배 먹고 이 닦기라는 우리말 속담은 어떤 뜻일까요? 배는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입자가 크고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어서 칫솔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배를 먹으면 이까지 하얗게 닦아진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로움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뜻의 속담으로 배 먹고 배 속으로 이를 닦는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배가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배를 즐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배와 관련된 속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배 주고 배 속 빌어 먹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를 남에게 주고 자기는 다 먹고 난 그 속을 얻어 먹는다는 뜻이니까 결국 이 속담은 자기의 큰 이익은 남에게 주고 거기서 조그만 이익만을 얻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날이 많이 풀리고 상당히 온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상황이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상황이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밤이 되면 강원 영서 지역과 전라북도, 대구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수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많은 곳에서 대기 상황이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등이고요. 대기가 안정돼 원활하지 못한 데다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에 대기와
결산이 원활치 못하고 대기질이 좀 탁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고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서울은 어느새 10.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밖에 광주 13도, 부산 지역도 13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 강원도 중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0.2도, 습도는 59%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군복무를 영예로운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에는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구상이 담길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이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60세 이상 인구의 3차 접종률은 56.7%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이력 논란이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죠. 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조각들을 찾아내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야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 특보를 맡고 있는 윤희석 특보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윤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가 직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논란이 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메시지 선대위를 통해서만 전달하기로 정해진 상황인가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특정 사항을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만 한다고 미리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상황은 늘 바뀌고 그렇다면 거기 맞는 형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결론은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다. 왜냐하면 주중에 이 여야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메시지의 일원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여쭤봤고요. 예. 하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자, 하지만 이 당 차원에서 이제 대응해 나가려면 제기된 의혹들을 계속 파악하셔야 될 거고 또 이 김건희 씨 전담팀 구성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또 앙왕 들려왔어요. 네. 선대위와 김건희 씨가 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지 윤 특보님도 혹시 또 통화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김건희 대표가 활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일원화 차원에서 언론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는 대변인실과 연결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통화한 적은 없고 뭐 별도 배우자 전담팀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별도 전담 배우자 팀 없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 특보님도 통화하실 바가 없고. 다만 이제 대변인실에서 향후 언론에 할 이야기가 있을 때는 공유하기로 했다. 이 정도네요. 메시지 일원화라면 그것을 메시지 일원화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자, 이제 파악을 시작했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정리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뭐 언론 또 여당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를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2003년 삼성미술관 기획전에 참가했다는 경력. 이준석 대표가요, SNS를 통해서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시회 명칭이 좀 다르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미술관, 지금은 이제 리움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 플라자 안의 갤러리였다. 이런 점이 확인됐고 2003년 당시에 한림정보산업대학이라는 학교 명칭을 한림대로 사용했다. 여기 좀 논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공격 포인트가 아예 경력 자체가 없었다. 전시회도 없었다. 이런 여부에서 이제는 기재상의 이력서상 기재상의 불분명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으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격은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공격은 할 수 있는데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리고 언론의 취재가 대단히 부실하고 성급하다. 그렇게 됐을 때 받게 되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요. 이 김건희 씨가 안양대와 수원여대 지원하며 써낸 이 뉴욕대 관련 이력이 허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당 주장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셨죠? 그렇죠. 이게 서울대 GLA 6개월 과정에 다니시던 그런 상황인데 이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이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녀왔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뭘로 확인이 됐느냐? 하도 안 믿으시니까 당시 수업 모습을 이 취재했던 2006년 11월 2일자 중앙일보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업을 받고 있는 이 GLA 과정 분들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김건희 대표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에까지 사진이 공개됐다. 그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GLA 과정은 6개월 과정이고 그중에 2006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뉴욕대 연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를 학력란에 별도로 기재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김건희 대표가 이 수원여대 지원서에는 그 연수 실적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대 연수 사실을 당연히 적시했고요. 근데 안양대 지원서에는 연수 실적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력란의 맨 아래에다가 당시 프로그램 이름과 함께 연수라고 별도로 적었습니다. 연수라고 정확히 밝혔어요. 그러면 학력란에 왜 그걸 넣느냐? 아니 연수란이 없으니까 연수라는 거 밝힐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학력으로 해석할 분은 없을 거예요. 연수랑 그 정식 졸업한 학력과는 다르니까. 다만 그걸 밝힌 것이지 그것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연수라고 안 썼겠죠. 뉴욕대 졸업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뉴욕대 연수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연수란이 별도로 없어서 학력란 끝에 기재했을 뿐이다. 이것은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다라고 지금 해명을 주셨습니다. 자, 과거 이 김건희 씨가 지원 서류에 이제 기재했던 내용들이 결국 여러 가지 사안들인데 실제 경력보다 좀 부풀려진 것 아니냐. 허위라는 지금 표현도 있고요. 또는 뭐 과장이라는 표현도 있고 부풀리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또는 일반 국민 중에서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부풀리듯 과장되게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서 불러일으키게 된 국민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가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명을 드려야 또 이런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해명 과정, 해명 결과 이런 것들을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밝힐 건 밝히면서 이제 또 지금 낮은 자세로 계속 송구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네. 자, 이 배우자 김건희 씨 본인도 이제 돋보이려는 욕심에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죠. 네. 자,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이제 아닌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인 김건희 씨. 하지만 이제 이 두 분 모두 사과 뜻을 또 밝혔는데 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추가적인 사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까? 그 판단은 충분하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충분하다고 느끼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또 그 뜻에 따라야 하겠죠. 네. 후보는 논란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했고 또 일관된 원칙과 잣대가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무차별적인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또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일일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허위 공격도 많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사과의 여부에 대한 얘기도 상황 진행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혹이 길어지면 대선 과정에서 정책이 실종되고 가족 리스크가 난무하니까 피해는 좀 국민들이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김건희 씨 등판 표현도 좀 어폐가 있는데 언론에서 다 이렇게 씁니다. 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논란 해소를 위해서 좀 어떤 돌파구 모색하고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밝히신 그 등판이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공식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의혹 관련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린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진솔한 사과의 뜻과 함께 저희에게 더 씌워진 이 허위 공격에 대한 오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자, 연결된 김에 민주당 관련 질문도 좀 드릴게요. 네. 이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일부 매체에서 야권의 기획설 혹은 공작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일은 현재 진행형인 범죄입니다. 성매매 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는데요. 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당 대선 후보 아들의 도박과 성적인 일탈 행위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절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 마음을 아주 많이 크게 다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성평등 자문단 공동단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권인숙 의원, 여성 노동 인권 운동가라고 하던 이분이 평범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분 소신을 꺾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공작 얘기하시는 이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 네. 김건희 대표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 근데 그 근거가 어떤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웠는데 그 손님이 사과를 오늘 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 하는 유튜브 내용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박약한 근거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 대응에 대한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 없죠.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언급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이 아들 문제 중에 상습 도박도 있고 성적 일탈 행동 이렇게 얘기하셔서 여기 이재명 후보는요.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연이어 사과하고 있는데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이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목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모된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믿음에 반하는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SNS상에 올려놓은 글들이 많고요. 그런 글들을 보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쓴 것 같다느니 거기에 갔다는 것도 불분명하다니 하는 그런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현재 진행형인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 어떻게 수사하는지 제대로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문제 다 짚어봤는데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야당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여론이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의혹은 이제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를 이제 주시하게 되는데 이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 지지율에 어떤 영향 줄이라고 분석하세요?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고요. 양쪽 그렇다고 모두에. 해서 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에게 득이 있느냐 실이 있느냐를 따질 일도 아닙니다. 대단히 민망하고 송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선이 이런 일을 중심으로 흐른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어느 누구도 좋아하실 일이 없고 미래를 보는 선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 제3지대 후보들이 연일 여야 양당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 특검 요구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안철수 후보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 과정입니다. 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정당이 후보를 내는 과정이라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이미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를 띄는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검증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 판단에 개입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부정적이다. 자, 윤특권 연결된 김에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예. 이 뉴스가 오늘 정말 좀 놀란 뉴스입니다. 네. 자, 신지혜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자리로 전격 합류했잖아요. 네네. 그동안 이제 이 페미니즘하고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각을 세우기도 했고요. 네네.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던 진보 쪽에서도 뭐 민주당에 비하면 상당히 급진적인 진보였는데 신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잘 맞을까? 어떻게 보세요? 신지혜 대표가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보고요. 네. 또 그 신지혜 대표를 영입하는 데 성공한 선대위의 역량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통령은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큰 자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는 20대 남자도 있지만 20대 여자도 있고 네. 사회 계층은 다양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신지혜 대표의 영입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긍정적인 큰 의미로 해석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네. 윤특권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윤희석 상임공보특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톡 쏘는 사이다처럼 주간 이슈를 해설하는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자, 시사 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야,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 주간으로 그렇죠. 접어들어서 아, 한 해가 언제 다 갔느냐. 네. 크리스마스. 곧 연말 특집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지난 주간. 어제 허리 다치셨다고 우리 최진무 교수님. 아니 최 교수님께서 왜 허리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추리를 집에 설치하다가 네. 너무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이게 집이 얼마나 크기에 그 거대한 나무를 거대한 들어서 나무가 아니고요. 조그만 나무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쓰던 걸 가져왔어요. 아이고. 근데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사람 키만한. 사람 키만한. 미국에서 트리를 공수해 오다니. 특권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올 때 가져왔는데 네.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네. 15년 정도 된 거예요. 해마다 그걸 쓰고 계신 거예요? 해마다 못 썼고요. 그동안 설치를 못 하다가 갑자기 어제 또 제 아내가 하자고 그래서 꺼냈는데 그걸 꺼내면서 제가 네네. 잠깐. 자, 50대 중반 네. 몸을 조심해야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허리가 중요합니다. 네. 자, 주간 이슈 먼데이 주간 정례 여론조사로 시작을 해보죠. TBS 의뢰로 KSOI 사회여론연구소가 17일, 18일 양일간 1,008명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40.3%,
윤석열 37.4%. 자, 오차 범위 내 역전이에요. 1, 2위를 다투기에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데 어쨌든 좀 이제 역전된 분위기. 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는 40.6%에서 조금 내려갔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에 42%였는데 37.4%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하락세인데 가족 리스크 때문이다. 최 교수님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가족 리스크 중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이런 그 지지율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이 지금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첫째는 사과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가족 리스크가 양쪽 다 있었지만 그 가족 리스크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즉각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도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3일 정도를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가 허위이고 전체가 허위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 근데 본인이 사실은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왔고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가 있어서 어쨌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공정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표창장이나 아니면 인턴 증명서 같은 일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본인의 그 부인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허위이고 전체가 허위가 아니면 괜찮다는 뉘앙스의 말.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시간 강사 또 겸임 교수 임용되는 과정에 그거 다 이력서 안 내고도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또 했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이 어쨌든 일부가 허위든 지금 뭐 전체가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모두 다 허위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적어서 교수가 돼서 그 사람이 학생을 가르쳤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국민적 정서와 감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과 때문에 더 불만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사과와 관련한 태도 문제에서 좀 국민들의 여론이 갈리지 않았나 하는 해석이세요. 지금 예를 들면 나의 가족과 남의 가족의 이중잣대를 적용한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가 지금 흥미로운 게 지난주 수요일에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나올 것 같아요. 가족 리스크가 반영이 됐는데 두 후보 모두. 자,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렇게 부인의 허위 이력 기재가 아들의 도박보다 더 타격이 컸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아까 최진무 교수님 말씀이 맞죠. 네. 본인 리스크가 사실은 저는 50% 이상 포함이 됐다라고 본인 보여져요. 리스크가 절반 정도 포함됐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전에 신정아 씨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참여정부 말 아닙니까? 그때가. 그분 허위 학력 가지고서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여러 언론이 뜨거웠죠. 네, 그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돼서 한 거 하고 지금 현재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 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부인 리스크는 부인 리스크대로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다루는 본인의 태도와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실망스럽기 때문인 것 같고 특히 후보들을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나무가 있는데 그 지지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출마 명분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공정이었으니까. 그럼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나무가 본이라 그러면 가지죠. 물론 아들이니까 두꺼운 가지겠지. 중요한 가지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뿌리가 흔들려서 바닥이 그냥 뭐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좀 더 근본적인 흔들림이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물론 아들은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들이 나의 성인인데. 근데 부인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두 분 모두에게 더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마도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의 개인의 해석이긴 하지만 지금 피오나 공주의 나무의 비유가 등장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이게 뿌리의 문제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가지의 문제다. 하지만 아들 문제는 큰 가지에 해당한다. 그게 좀 이제 이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셨는데 자, 보통 이러면 좋아요. 여야 후보 모두 실망하는 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중도층. 실망하죠. 스윙 보터들. 그러면 보통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으로 지지 후보 없으면 이렇게 가는데 지지 후 없음이 하락했어요. 이 조사를 보니까. 대신에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3지대 후보들이 여야 유력 주자들을 맹공 중입니다. 이 추세 최 교수님 계속 갈까요? 좀 두 분한테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갈 때 마음을 줄 수 없는 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안철수, 심상정 두 분 같은 경우 이런 이제 가족 관련된 이런 비리나 이런 의혹은 안 나오고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네네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두 분한테 실망 많이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지지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대선의 결과에 그대로 갈 거냐는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왜냐하면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 박빙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어느 후보가 아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 좀 실망했다. 이번 대선 정말 뭐랄까요. 찍을 사람이 없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일부가 결국은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지지로 여론조사에서는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하지만 부분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계속 가서 이 두 분의 지지율이 확 상승을 하면서 양당이 후보를 위협할 정도의 지지까지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요. 자, 이 시사본부는 자로잰 듯한 중립, 극중, 네, 지향합니다. 극중 최영일 선생. 네, 그렇죠.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인 최영일 평론가. 자, 이 청취자분의 지금 문제 제기가 있어서 바로 읽어드릴게요. 2411님. 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큰 차이로 이긴 다른 여론조사는 인용 안 하고 맞아요. 있어요. 왜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만 방송을 하십니까 하는 불만이세요. 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맞습니다. 지난 12일에서 17일 이 기간이 좀 길죠. 전국 성인 3,043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윤 후보가 44.4%, 이재명 후보가 38%. 이 격차가 지금하고 비슷한데 이제 뒤집어져 있어요. 네. 자, 이 조사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영일 평론가 잘못하셨네. 네네. 왜 그런 걸 지금 성지자가 얘기하니까 얘기를 해주십니까? 공정하게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는 사과가 빠른 진행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했어요. 자, 그렇게 결과 나온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말한 게 다 틀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 리스크가 이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더 많이 반영됐다고 해석을 했으니까 그 바뀐 결과는 해석이 어렵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볼 때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이제 오차가 심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기관의 추세를 계속 추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이를 봐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미터에 조사한 거하고 KSOI는 서로 다른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KSOI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 기관에서 전주와 이번 주의 비교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차이를. 근데 지금 리얼미터는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후보가 앞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사 방식 차이도 언급을 해 주셨었어요. 당연히 ARS 방식이냐 아니면 면접 조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주에도 윤석열 후보가 앞섰어요. 제 기억상으로. 그러니까 그 크게 추세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뭐 큰 변화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저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으로 박빙으로 계속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두 기관을 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건 높고 이건 낮으니까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보긴 어렵다. 근데 최진명 교수님 말에 의하면 가족 리스크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그러니까 KSOI에서 조사한 내용의 결과를 보면 가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질문은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비집을 그냥 가차없이 파고 드세요. 영희 시대잖아. 영희 시대라. 아니, 저는 그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자꾸 빙빙 돌리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이거 가지고
예전에 노 변호사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최진봉 교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빙빙 돌리네. 근데 제가 설명드리면 예전에 한번 답을 주신 게 지금 여론조사가 ARS 방식으로 조사하면 윤 후보가 좀 유리하게 없었어요, 나온다. 대부분. 전화 면접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리얼미터 조사도 지난주에 비교해 보면 격차가 줄었을 거예요. 줄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영향 미쳤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 정도 리스크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다른 걸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말이에요. 이 지방선대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백이종군 의사를 또 피력하고 있고, 그럼 이제 윤 후보를 좀 지지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이제 타격하나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이 청문홍답, 본인의 청년의 꿈, 그 사이트 게시판에 6글자를 남겼는데 뭐라고 남긴 거예요? 6글자. 화제입니다. 안철수는 정상. 그거 6글자야. 안철수는 정상. 근데 뒤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은 건 안철수 후보가 젖은 장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철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비정상이라는 의미로 들었는데 지지율이 왜 안 오를까? 젖은 장작이다. 이게 좀 선문답 같아서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안철수는 정답이란 말은 나머지 두 후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상. 죄송합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까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비교를 해서 비판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도 같이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당연히 공격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젖은 장작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젖은 장작은 오래된 장작이다.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선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선거에 여러 번 나오셨고, 근데도 한 번도라고 말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후보를 이용해서 지금 이 강으로 얘기되고 있는 두 후보를 공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당선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노 변호사님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웃고 계셔서. 당연한 말을 저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오늘은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세요? 보통은 아니 보세요. 찰떡캠인데. 안철수 정상 그러니까 홍준표도 정상 서로 한 번씩 덕담 주고 받았죠. 그다음에 마른 정작이라고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뭔가 한번 샥 피어오른다는 거잖아요. 불타오르는 장작. 건데.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지지율. 떠나온 얘기 아닙니까? 불이 안 탄다. 이게 무슨 특별히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할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설명 역시 철철살인 영의시대. 설명을 오래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럼 지목된 안철수 후보는 말이죠. 지금 후보 합동 검증위를 만들자. 가족 리스크 때문에 이제 대선판이 얼마나 혼탁하냐 이런 취지겠죠. 자, 그럼 이재명 윤석열 후보 받을까요? 아니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후보 합동 검증위를 성관이 성관이 산하에서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것 같고요. 이거를 사실 이제 후보 합동 검증위 만들면 이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하냐. 물론 성관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럼 후보 검증하는 검증위원들은 또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야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부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시지만 실제 두 후보가 이걸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동의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또 검증위원회 만드는 과정에도 엄청나게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검증위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선정할 거냐. 누구를 구성하느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이 2달 반여밖에 안 남았어요. 80일 정도 남았죠. 근데 원래 이재명 후보는 보류고 윤석열 후보는 안 받는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 받게 되겠지만은 그냥 받으세요. 제가 보기엔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받아라. 괜찮다. 근데 그래봤자 결국 안 될 거죠. 근데 안 될 거 생각하고 하겠죠. 혹시 이제 이번 가정 리스크가 워낙 일파만파 크니까 적용된다면 차차기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3월 9일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되고 이번에만 좀 한시적인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상설화되긴 어렵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제3지대 후보들이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아까 지지율도 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여야 후보 모두 문제가 있어 보이죠. 맹공을 하는데 이거 법조인인 노영희 변호사님께 여쭤볼 질문인데 먼저 안철수 후보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제한 육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양쪽의 상황을 이렇게 실제로 알아봤더니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적은 아니고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금 대선판 자체가 국민 분열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형 집행 정지를 하면 국민 통합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면은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사면은 다음 대통령이 국민적인 공감대 하에서 판단할 일로 넘기는 것이 그것이 해법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네, 이 사면 얘기는 이제 이 보수 야당으로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독특한 건 제3지대 안철수 후보가 사면이 아니라 형 집행 정지를 하자 이런 제안인데 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근데 형 집행정지가 참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좀 이제 아프거나 뭔가 이 형을 계속해서 집행하기 어려울 때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뭐 이런 형 집행정지를 너무 남발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 두 분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하자면은 그러면 아프니까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돌아가게 했다가 다시 교도소로 돌려보내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의 발언은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일시적인 거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예를 들면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반성하고 미안해하는 것을 전제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건강이 안 좋으면 이건 심사해서 형집행정지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정도 건강 안 좋은 걸 가지고 해주지는 않았죠. 그동안에는. 그리고 이게 국민 대통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법조인의 해석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금 야당의 가족 리스크 중에 하나죠. 이 김건희 씨.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이 여러 가지예요. 그중에 이제 해외 연수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논평을 계속 쏟아내고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답했는데 어쨌든 여야의 이야기를 교차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6개월 지도자 과정 중에 프로그램에 뉴욕대를 잠시 방문한 것을 뉴욕대 학력이라고 우기면 해외에서 공부한 수많은 유학생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거는 앞으로 어떤 나중에 무슨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가짜뉴스 살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과 함께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짜리 연수 경력을 학력란에 적는 것이 맞느냐 쟁점이 좁혀졌는데 일부 뉴스 브리핑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팩트는 정리했고요. 그리고 2부 초반에 10분 인터뷰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있었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연수를 학력란에 적으면 안 되죠. 그건 학력이 아니죠. 근데 학력란 맨 밑에 연수 실적란이 따로 없어서 뉴욕대 연수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연수가 일주일이 전체 다른 프로그램에 6개월 포함되어 과정 있는 중에 거예요. 일부. 네, 그러면 뭘 적어야 되겠습니까? 6개월 과정을 적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뉴욕에 가서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잠깐 연수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프로그램입니까 대체? 이게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뉴욕 대학에 가서 연수하는 것이 따로 분리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한국의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거예요. 서울대 GLA 과정에. 예, 그렇죠. GLA 과정이 그럼 그게 주고 이거는 그 부속적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만 부과시켜서 쓰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학력란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뉴욕 대학에서 그럼 뭐 학위를 받았나 아니면 연수를 했으니까 뭔가 특별한 코스를 했나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그분이 뭐 연수에 참여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쓸 게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쓴다고 하면 그 서울대에서 했던 과정을 쓰는 게 저는 맞다. 왜냐하면 이런 형식으로 연수를 갔다 온 사람 많아요. 뭐 일주일, 2주, 3주 그분들이 학력란 이거 안 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서울대 무슨 과정
그렇게 쓰고 그 안에다 그럼 연수 미국 연수 일주일 이렇게 쓰든지. 네. 근데 그것만 쓰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대 그건 쓰지 않지 않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쓰지 않고 이것만 부각이 쓴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요. 자, 일주일 연수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연수라고 이제 적은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근데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 연수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거기 보면 2006년 10월 점 2006년 11월 점 해서 두 달 마치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 베이스로 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딱 헷갈리게 두 달이나 갔다 왔을까 이렇게 두 달 생각하게끔. 다녀온 걸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근데 그거는 매우 적절하지 않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정 중에 속해 있는 그런 며칠짜리 갔다 온 걸 가지고서 그냥 그거는 외유 비슷하게 그냥 좀 갔다 온 경험하라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전 하버드 몇 번 나갔다. 나는 하버드 하버드 연수생이고 하버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 이력서에다가 하버드. 그래서 아까 김준일 스톱 대표는 이게 이제 영끌 스펙이다. 그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최진무 교수님 얼마나 겸손해요. 자기 지금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왔는데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 힘들게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자, 유학 미국에서. 몇 년이신 거죠? 유학은 거의 한 5년 했죠. 유학생활 5년. 네, 박사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교수 그리고 생활 교수 6년 반. 교수 6년 반. 네. 그리고 미국에서 했는데 저 여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쓰잖아요. 안 쓰죠. 네. 물론 이력서엔 씁니다. 저는. 그건 학력이니까 당연히 써야지.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쓰는 건 상관없죠. 제가 그러면 그 과정에 제가 박사관에 다니면 어디 가서 발표도 하고 연수도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뉴욕 연수 뉴욕대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다가 등록금 냈어요? 연수하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학교에 등록금 냈느냐? 뭐 수료증 있다 그러는데 그 수료증이 그 수료증이.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걸 포함해서 여야가 워낙 뭐 집중포화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고소고발이 난무해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 고민인데 여기 노영희 변호사님이시니까 김남국 의원도 고발당했죠. 서로 이제 공작 기획서를 막 주고받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 허위 경력 사법적 처벌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작성한 권한이 있는 문서에다가 그런 걸 적었으면은 사실은 산문서 위조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니까 업무방해 정도만 되는데 업무방해 정도. 업무방해를 또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뭐 시효가 됐다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되게 이런 뭐 뉴욕대 이런 것도 있지만 받지도 않은 상을 막 받았다고 써놓은 것도 있고 수상 경력 건건이 되게 뭐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다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또 아직 시효 남아 있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효에 따라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루젠 듯한 중립 여당으로 넘어갑니다. 여권. 맞아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무슨 너무 자기적이야. 너무 자기적인가요? 자루젠 듯한 중립 노영희.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한 해 동안 예금이 5천만 원 늘었다. 이게 또 주말에 터졌어요. 여당은 신고를 했다. 관보에 실렸다. 야당은 수사를 통해 자금을 추적해야 한다. 근데 야당 입장 들어보니까 5천만 원 증여가 문제가 아니라 용처가 문제다. 도박에 쓰였는지 등등. 자, 합법적 증여, 도박 자금, 이 법적 쟁점.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은 사실은 증여를 해도 세금을 안 내니까 10년 기간 내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박에 사용할 걸 알면서 도박 자금을 대줬다면 이거는 이제 공범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만 원 주면서 너 도박 써라 이렇게 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좋게 써라라는 취지로 보통 주고 정치적인 그냥 그 공방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자, 야당이 도박 자금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이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도박하는 걸 전혀 몰랐을까? 혹시 이제 뭐 빚을 지면 대신 갚아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가 이런 공세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도박하라고 돈을 준다거나 도박했으니까 그 갚아준다고 돈을 준다거나 그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 문제 터지기 그 전날 그 SNS를 통해서 직접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 문제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의 반응 보셨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사가 터졌고 그리고 확인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기고 싶다가 우리 아들인 게 맞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성인인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거 다 얘기하겠어. 아버지 나 도박하고 왔어요.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돈이 다 있잖아요. 그 돈이 뭐 도박 자금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자, 네,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예금으로. 네. 자, 상습 도박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갔고요. 이건 뭐 경찰도 수사 입장, 입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형을 면할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 변호사님. 통상 상습 도박의 처벌 수위 어떻게 지금 예상하세요? 이게 뭐 3년 이하인가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징역은? 네,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리고 3년 이하.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했다는 게 텍사스 홀담인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그 돈을 가지고 환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또 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이버머니와 현찰은 다르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어떤 도박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니까 네네네.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아마 초범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이걸 정말 상습 도박으로 볼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도박으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죠. 네. 네. 이어서 성매매 의혹도 제기됐는데 육성 짧게 듣고 한 말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죠. 듣고 오겠습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 하고 그리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갖고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열린공감 TV에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논란이 된 건 이제 소위 말하는 공작설인데 박광원 의원이 당 차원에서 이제 단속에 나서기도 했어요.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근데 양쪽 모두 후보 본인 사과하는데 메시지 관리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최 교수님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음모설, 공작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뭐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일단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의혹이 나온 것이고요. 네네. 민주당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국민들이 설득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뭐 얘기는 던져놨으니 네. 이분을 더 이상 확산시키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다만 민주당 TF팀이나 이런 데서 좀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사를 해서 그 관련된 근거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남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전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확인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두 분이 정책 얘기는 언제 하나요? 지금 리스크만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주간 이슈 먼데이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최준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네, 시사본부 마지막 코너만 남기고 있는데요.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한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초코맛 버섯 과자를 달달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월요일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대만이 지금 화제더라고요. 주말 네. 내내. 지난 18일에 치러진 대만의 국민투표. 부결됐다고 하는 결과인데요. 투표에 붙여진 내용들이 민감한 거라고 해요. 선거는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선 대만 국민투표에 대해서 살짝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유권자의 1.5%인 3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투표 결과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고 총 유권자의 25%만 넘기면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타결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대만 민주진보당의 정책에 대한 신임을 묻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차이잉원 총통의 국정 동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이 딱 4가지였는데요.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그리고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요거는 지금 원전이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타오위안의 조초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그리고 국민투표일을 총선과 연계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서 국민 투표를 제안했고요. 네. 이 4개의 동의를 외치면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국 대만 국민들은 부결을 시킴으로써 민진당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당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락토파민 이건 이제 대만에서는 수입 금지된 약물이라고 하는 거죠. 네. 미국산 돼지고기에는 이거가 함유돼 있는데 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랬는데 수입 금지가 부결됐으니 수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야, 국민들이 이런 것도 결정하나? 우리나라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희한한 상황인데. 자, 문제는 보니까 락토파민 함유된 돼지고기 자체보다도 미국과의 관계와 연결된 사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민진당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와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을 허가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원하던 대만이 이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출 장벽을 없애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그거에서 따라온 조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과 더 밀착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대만 입장에서는 안보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은 어지럼증 부작용 가능성으로 이 대만과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고요. 국민의 건강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야당의 여론 공세가 강했지만 결국 대만 국민들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선택함으로써 중국과 대만 이 양안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당이 민진당이 중국하고는 각을 세우면서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추세니까 돼지고기 수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 이럴 때 이런 국민투표에 막 붙이는 격인데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고요? 네. 자,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대만 국민들의 선택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무력 통일을 강요하면서 대만을 압박해 왔거든요. 그래서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세지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전제 상황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이 내용들이 사실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진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민심의 향방이 곧 중국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관영 황구시보는 19일 사설에서 락토파민이 함유된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건강을 희생해 미국을 껴안고 외세에 무엇이라도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중국 관영 CCTV도 민진당이 국민 세금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세뇌한 책략이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국민투표 부결로 인해서 민진당 정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이고요. 2024년에 예정된 총통 국회의원 선거까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총통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남았군요. 이제 앞으로 지켜볼 문제고. 자, 한편 이 대만보다 먼저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었던 지역이죠. 네. 홍콩입니다. 홍콩에서는 이 선거제 개편이 된 이후에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다는데 결과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홍콩이 당하는 걸 대만이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홍콩의 상황부터 제가 정리를 쫙 해드릴게요. 2019년에 홍콩에서는 범죄인을 중국에 인도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송환법 반대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죠. 이게 촉발이었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가 계속 대립각을 이루다가 지난해 6월 30일에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존박,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홍콩 애국법, 홍콩 국가보안법이 기습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이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홍콩 민주 진영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산을 하고요. 반체제 인사들이 극비리에 외국으로 망명을 하는 사태가 있기도 했죠. 자,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권 거부와 홍콩 독립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입법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이게 일명 애국심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인데요. 그리고 지난 5월 홍콩에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철저하게 중국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선거법이 통과가 됩니다. 선거법 이름이 참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예. 그리고 19일에 이 법에 따라서 민주 진영의 인사가 출마와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입법회 의원 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참 이게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홍콩 상황을 정리해 주시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상당히 낮았다면서요. 네, 전체 유권자 447만 명 가운데 3분의 1도 안 되는 135만 명만이 투표에 참가를 해서 최종 투표율은 30.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홍콩 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송환법 반대 시위 한창 벌어지던 그 당시에 71.2%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유권자들이 선거 자체를 보이콧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초 지난해 9월에 치러졌어야 할 투표가 일방적으로 1년 이상 연기가 됐고 또 민주진영 인사들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체포된 상황에서 오로지 친중파 인사들로만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 홍콩인들은 홍콩 특별행정자치정부와 중국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겁니다. 이 홍콩 당국은 투표 방해나 무효표 동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실제로 10여 명을 체포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도피 인사 등을 중심으로 보이콧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그 선거 당일 투표장으로 가기보다는 디즈니랜드라든지 해양공원 등 관광지로 많이 몰려갔다고 그래요. 놀러 갔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사실 홍콩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은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90석의 의원들을 뽑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선거인단이 간접적으로 뽑는 거고요. 홍콩 시민들은 어차피 중국 정부가 이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조를 했습니다. 네, 야, 오늘은 이 대만과 홍콩 소식을 주로 짚어봤는데 중국과 지금 일국 양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지역과 국가인데 그렇습니다.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죠. 네네, 그게 이제 문제죠. 여러 가지 좀 암울한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풀릴지 우리가 참 앞으로 전망이 쉽지 않네요. 오미크론 확산 소식도 있는데요. 아마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이 봉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제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고요. 최영일의 시사